뭐 동차로 보는 그 수험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1차 시험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최종 그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차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2차의 경우는 외상으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을 해야 2차 시험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세법 1차를 공부하는 것은 2차를 위해서 분명히 공부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2차를 위해서 관세법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출제 문항수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바뀌었어요.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살펴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다 보셨겠죠? 2022년도 주요 변경사항에서 종래에는 50점짜리 한 문항하고요. 10점짜리 5개 문항에서 30점 문항 2문항, 20점 그 2문항 이렇게 바뀌었죠. 요 30점짜리가 2문항이고요. 20점짜리가 2문항이죠. 그럼 전부 100점이죠. 자, 요것은 뭐냐면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세무사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세무사 시험은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고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 20점짜리 2문항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변형은 없는데 30점 문항의 경우 어떤 해에는 35점, 30점짜리가 또 25점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30점 문항이 1번, 2번에 문제 1, 2로 출제됐던 적이 있고요. 어떤 해는 20점짜리 문항이 물음 1로 갔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세관에 근무를 해봤었지만 이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끔 이 국세청 그 업무하고 그것을 좀 뒤에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을 보다 보면은요,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사이좋게 좀 잘 놀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 3군데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 이전 가격과 관련해서 관세청보다는 국세청에서 그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국세청하고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적으로 해서 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뭐를 하느냐면 법상으로 이렇게 항상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 문항수가 변경이 되면서 요 밑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회계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든 2차 시험을 보든 그 시험 당일 시행하는 법이 여러분들 출제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세법이 개정이 되면은요,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럼 시행령 개정이 되면 뭐가 또 개정이 돼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또 따라서 뭐가 개정이 되죠? 고시가 또 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그 법을 본다라고 하면 크게 뭐 이슈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슈되는 부분이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 126조의 2에 원래 정부 안에 있어서는 국선 그 변호인과 관련된 부분이 정부 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국회에서 그 소위원회에서 뭐 그런 사람한테 뭐 국고를 뭐 낭비하면서까지 꼭 해줘야 되느냐라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이 빼졌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관세법 255조의 2가 뭐죠? AO 제도죠. AO 제도의 경우 그냥 한 조문에 전부 그냥 이거저거 전부 갖다 놓고 시행령에 이렇게 갖다 놓았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지 조항으로 해서 255조의 2부터 시작을 해서 255조의 7까지 해서 뭐 혜택이라든가 또 공인 취소라든가 뭐 등등해서 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벌려놨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2차의 경우 이따 개정 특강을 할 때 1차하고 2차 비교를 해서 이것은 1차 때 꼭 정리를 해야 된다. 2차 때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1차의 경우 여러분들이 각별히 보셔야 돼요. 2차보다는 1차의 경우 좀 각별히 봐야 되겠고요.
제가 1차 대비해서 아직 객관식 그 관세법 강의를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예정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요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전부 문제화 시켰어요. 저는 문제집에 항상 이 기출질했던 그 문제는 저는 안 넣어요. 기출된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면서 항상 다 보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을 교재에 저는 넣지는 않고요. 넣어봐야 한 10%, 약 한 850개 정도의 문제가 되는데 거기 한 20개나 30개 좀 좋은 유형이다. 그거 정도만 넣지. 뭐 100개 이상 이렇게 들어가지는 저는 원래 안 넣어요. 기출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면서 전부 보는 부분인데 그것을 뭐 재탕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제 문제는 조금 좀 어려워요. 항상 그 객관식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제 시험 문제에 항상 그 점수에서 실제 가서 본다라고 하면 10점이라든가 15점은 항상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뭐 문제를 풀 때 조금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현장에 가서 풀 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비유 맞추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가 결국 되는 부분이고 제가 쭉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숱하게 봤던 부분이고요. 결코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망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요 활용된 그 문제, 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문구는 1차보다는 2차와 관련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특강을 했죠? 한 달 전에 특강을 했던가요? 일강의실에서 특강을 그때 할 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항상 그 출제위원에게 출제를 부탁을 하게 되면은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뭐 기출제됐던 문제의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뭐 항상 해달라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했던 그 부분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활용된 문제, 기출 문제 등도 변형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결국 뒤집어 보면은요. 이제 여태까지 출제된 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그야말로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관세사 업무를 할 때에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특강을 할 때 제가 항상 그 굉장히 큰 그 용지에다가 항상 그것을 표기를 하고 그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전부 흐트러 놓고 처음부터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의 2차의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구를 보고 상당히 저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문제로 출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태까지 공부하는 그 패턴대로 공부를 하면은 뭐 충분히 될 부분이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요 정도의 경우는 충분히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뽑아주면 상당히 좋은데 강사 입장에서는 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출제 문항수가 변경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그 수험생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항이 변경이 될 때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 문항수 출제가 변경이 되고 몇 사람한테 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본 적도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요 문항수 변경이 된 거와 관련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여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뭐 쭉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뭐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가감을 해서 좀 들어주세요.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출제 문항서 변경에 대해서 제 의견이에요. 첫째, 50점 문제를 잘못 쓰거나 아예 쓰지 못한 경우 점수를 받지 못함으로써 합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배점 점수가 50점에서 30점 문제 두 문항으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 문제를 못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자,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50점짜리 문제 한 문항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50점 문제에서 적어도 30점 이상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거기서 30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50점짜리 문항이 30점짜리로 두 개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30점짜리 문제 하나를 망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뭐 공부를 잘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올해 시험 대비를 해서 모의고사 뭐 등등등등 그것을 채점을 수없이 많이 해봤고 여태까지 해왔을 때 보면은요. 점수가 50점 이하로 나온 경우는 거의 50점짜리에서 거의 망쳤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요. 점수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은요. 30점 문항을 못 쓴 경우에도 나머지 문제를 잘 쓰면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세 번째, 30점이나 20점 문제의 경우 같은 내용에서 물음, 1, 2 등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환급 특례법의 경우 하나의 내용으로 20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환급 특례법의 내용과 관세법의 내용을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30점짜리, 20점짜리 구체적으로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네 번째,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는데, 자, 30점 문항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점 문항 하나, 둘, 이렇게 네 문제가 나죠. 그럼 30점 문항 1번 내용의 경우,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27점을 맞았다. 또 30점 문항에서 25점 맞았다. 20점 문항에서 16점, 15점. 그럼 100점 만점에서 이 점수를 획득하면 83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다? 수석 합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정도 맞으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는데 뭐 노력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다음을 보면 첫 번째 30점 문항이 27점, 그 다음에 30점 문항이 15점. 그러니까 반밖에 못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30점 문항 중에서 하나는 잘 썼고 하나는 반 정도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30점 문항 한 문항에서 좀 망쳤다. 15점 반밖에 못 맞았다. 근데 반 정도 맞아도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여기에서 30점 문항에서 반밖에 못 맞았다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점 문항에서 17점, 15점 하면 이것은 74점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러면 좋아요. 이것도 조금 피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점이에요. 그 다음에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15점이에요. 그럼 65점이에요. 해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는 위에 83점이 있고 74점, 65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차가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5점 편차는 없애버리고 여기서 좀 더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의 뭐 어떤 통계치를 보고서는 뭐 저 나사의 얘기를 해서 이거 뽑은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두고서는 한번 해봤어요. A4 용지 아마 4점 정도 내가 버렸을 거예요. 앞뒤로 해서. 자, 65점 정도. 요 정도면 어때요? 요 정도면 어때요? 요 정도는 맞아야 되죠. 그렇죠? 자, 요 점수를 한번 보세요. 30점 문항 첫 번째 25점. 근데 요즘 추세의 그러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상했던 이 점수보다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추세의 유형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유형이 확 바뀌어 버리면은 약간 좀 요 부분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볼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이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한 문제 정도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점수에서 뭐 마이너스 5점이다, 마이너스 10점이다 이런 편차는 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요, 요 30점 문항에서 10점이에요. 거의 못 썼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30점 문항 그 다음 거에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그거만 점수만 바뀔 뿐이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20점 문항에서 요 10점하고 10점이에요. 요 위에 세 번째보다는 못 썼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55점이에요. 55점. 그러면 60 평균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라고 이제 합격권 내에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90등 딸랐다라는 얘기가 결국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49명이 합격을 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인원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90명 이상, 90명이라는 최소 합격자라고 하는 것이 요 어디에요? 그 공고란에 보면은 따로 발표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넘지는 않을 90명 이상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똔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9년도에 관사 시험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도 뭐 한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관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특강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관사회에서 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라든가 또는 과목수라든가 등등과 관련해서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격 결과 발표한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러한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대변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세무사 시험도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세청에 2000년 이후에 관세청이라든가 그 국세청에 들어온 그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전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면은요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이렇게 봐요.
근데 2000년 이후 들어온 그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 직원 같은 경우는 10년이면은 1차 시험 면제를 해주고요.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똑같이 2차 시험 논술식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은요, 관세청도 그렇고 여러분들 네 과목 중에서 관세법하고 상품학만 면제를 해주고 두 과목을 봐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인이 보는 첫째 1교시, 2교시 그 시험은 면제를 해줘요. 3교시, 4교시인데 1교시, 2교시 보는 그 일반 그 세무사 시험을 보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과목인데 거기에 상당히 좀 어렵게 나가지고 거기서 과락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뭐 반은 안 되지만은 국세청 직원이 올해 많이 붙었다라고 해서 신문지사에도 났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하고 뭐 등등등등 또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관사 시험도 그렇고 원래는 국세청하고 관세청에서 주관을 하다가 한참 또 말이 많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등등 뭐 공정성이 없느니 등등을 해서 그 시험 주관을 하는 그 산업인력공단으로 그것을 이제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하는데 어찌됐든 그 시행 주체의 경우는 국세청하고 관세청이 이제 되는 것은 뭐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뭐 여러 시험에서 그 말썽이 나고 등등등등 해서 좀 굉장히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과거의 경우는 이 상품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조정 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90명이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해둔 것이 정확하게 딱 한다고 하면은 뭐 최소 90명을 두지 않고요. 뭐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 돼서 합격자를 낸다고 하면 제가 옛날부터 한 얘기가 20명 합격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90명, 최소 인원 90명을 합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 30점, 뭐 40점 평균 맞은 사람도 그거는 합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조정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암암리에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그런 거 절대 없다. 그것은 여실히 올해 90명 그 최소 합격 인원인 90명을 합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여실히 그것은 증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관세 율표가 가장 점수가 좋았어요. 관세법이 제일 나빴어요. 근데 그 나쁜 이유가 관세법이 제일 4개 점수 중에서 과목 중에서 제일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조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올해 본다라고 하면 관세법 점수가 그래도 제일 낮잖아요. 상품학이 제일 나쁘잖아요. 뭐 그런 거 등등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뭐 1997년도부터 쭉 이 관사 강의를 해왔고 뭐 등등등 그에 관심이 있어서 쭉 뭐 여러 가지 그 통계라든가 등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가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그거 상관없이 옆에 폭탄이 떨어지든 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간 과락 없이 6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뭐 관세청에서 어떻게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상관없이 하여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뭐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실력이 안 돼서 못 써서 그렇지 어느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그거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협박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제 항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대로 해서 이따도 얘기했죠. 목참이 키워드를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어떤 조문이 난다, 나 어떻게 쓸 거다 라고 하는 것만 해놓으시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따 뒤에서 또 얘기했죠. 뭐 비교 차이점, 뭐 대책 문제점 써라 라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너는 낼려면 내라, 나는 안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 갖고 하면 돼요. 비교 설명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수험생 중에서 한 명 정도 그거에 대해서 우연히 봤는데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쓰는 거지만 나머지 99명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 써야 되느냐? 전부 똑같이 공부했던 부분을 다른 수험생보다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썼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차이점이다, 비교 설명하라, 낼렘 내라, 나는 안 쓰겠다 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얘기는 하고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요. 하여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그러면 좋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25점이에요. 그 다음에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요? 그렇죠. 몰라서 못 쓴 거죠. 근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평소에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15점, 15점. 그러면은 55점이에요. 야, 30점짜리 한 문항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15점, 15점, 25점. 그러면 이거 한 문항을 못 쓴 것이지 나머지 3개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잘 썼다라는 얘기죠. 되게 잘 쓴 거 아니에요. 20점에 15점, 15점, 55점.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 요 음영까지 있는 부분, 음영 여기 나와요? 여기죠. 요 위까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밑으로 간다라고 해서 요 부분은 뭐냐면은 대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뭐 최소 뭐 인원이 90명이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 치사하게 안 따지고 내가 순수하게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55점, 55점이다라고 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이너스 5점은 무시를 해버리고 여기에서 적어도 3점이라든가 5점 정도 더 커버를 해야 될 거란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를 쭉 본다라고 하면은 문항수가 변경됨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됐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6개 문제하고 4개 문제를 쓴다라고 할 때 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뭘 쓰려고 할 때 6개 문제를 쓴다, 4개 쓴다. 결국은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도 어감상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뭐예요? 뭐 충분히 내 문항을 쓰는데 80은 내 충분히 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문항수 변경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불리한 거 절대 없다.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이게 문항수 변경이 되는데 이거 짜증난다 뭐한다. 그거 따져서 뭐 할 거예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 5번째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치사해서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점 문항짜리 2개의 경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해서 50점짜리 망쳤을 때는 거의 불합격이 유력하다. 당선 유력이 아니에요. 낙선 유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산이 됨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제 문항수가 변경됨으로써 수험생 입장에서는 점수 배출이 분산되어 종점보다는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더 득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 제 의견이었고요.